아프리카의 섬나라가 있습니다. 섬 전체가 황인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년 수확기에는 시체 공개 축제가 성황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장례를 치른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후 가족이 그를 땅에 묻어 고인이 자신의 자리와 친척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부터 장례가 대중화되어 있었는데, 현대 문명이 발전하면서부터 화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례든 화장이든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덤을 지을 것입니다. 명절이나 중요한 날마다 우리는 무덤에 가서 지폐를 태우거나 꽃을 보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죽은 친족에 대한 행동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반구 아프리카 대륙 중남부 인도양 남서부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 섬은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이라는 한 국가에 속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 섬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섬이자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섬은 기본적으로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작은 육식동물과 약 35종의 여우원숭이를 포함하여 200영종 이상의 독특하고 희귀한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포사입니다. 포사는 섬에서 가장 큰 짐승으로 표범처럼 생기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마다가스카르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사바나, 열대 우림 및 열대 사막이며 일부 지역은 고산 및 지중해 기후를 갖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의 모든 기후와 지형을 갖고 있어 작은 아프리카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마다가스카르의 경제는 여전히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기계와 장비를 거의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과학자들은 마다가스카르가 지구상에서 인간이 정착한 가장 최근의 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프리카 전체를 통틀어 북아프리카에는 주로 백인이 살고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주로 흑인이 거주하므로 예외입니다. 2017년 기준 마다가스카르의 전체 인구는 약 2,600만 명이며 그중 90%가 황인종이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황인종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마다가스카르 시민의 피부색은 또한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거의 모든 섬에 원주민이 없다는 사실이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다가스카르의 황인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특히 이곳 주민들은 모두 노란 피부, 검은 머리, 검은 눈을 가지고 있으며 몸매와 외모가 동양인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시 많은 고고학자들도 이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수집한 일부 화석을 토대로 마다가스카르로 이주한 최초의 사람들이 기원전 10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아시아에서 온 오스트로네시아 이민자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남섬의 2차, 3차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마다가스카르의 인구도 급격히 증가했다. 근친 결혼과 통합 이후 점차적으로 18개의 서로 다른 부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탄생지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로네시아어는 남쪽의 섬을 의미합니다. 오스트로네시아어족에는 거의 1년계에 달하는 언어가 있으며 이는 오스트로아시아어, 인도유럽어, 중국 티베트어 등과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족의 사용자는 2억 명에 달하며 주로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 분포합니다. 과학자와 고고학자들의 오랜 탐구와 연구 끝에 그들은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발상지는 대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날 마다가스카르에는 주로 18개 부족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인 메리나족이 마다가스카르 중앙고원에 살고 있으며
이 나라 인구의 26%를 차지하는 가장 인구가 많은 부족이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모두 황인이고 소수는 흑색과 황의 혼혈이거나 백혈과 황의 혼혈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귀족에 속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매우 보수적이며 여전히 많은 이상한 관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소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소는 세례를 받아야 하며 길에서 소를 만나면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는 소머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를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더 높은 지위를 갖습니다.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일 것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체를 꺼내 뒤집는 날이다. 사실 이 축제는 원래 추수를 축하하기 위해 시행되었지만 메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추수의 기쁨을 세상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특별한 감동 속에서 시체회 전축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시체를 바꾸는 축제의 시기도 불확실하지만 날씨가 맑을 것임에 틀림없다. 매년 추수철 동안 부족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축제로 하루를 선택합니다. 이 축제는 우리의 봄 축제와 유사하며 매우 활기가 넘칩니다. 이날 시체 발굴 행렬은 고귀한 소에게 양보할 필요가 없으며 희생을 위해 소를 도살할 수도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고인의 시신을 흙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어 닦아내고 린넨으로 감싼 다음 친척들이 시신을 들고 장대한 행렬을 시작합니다. 이 퍼레이드 동안 놀라움이나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으면 메리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당신을 원망할 것입니다. 의식이 끝난 후 시신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장례 기간에는 관습에 따라 시체를 7번 뒤집은 뒤 흙으로 봉했습니다. 망자의 날은 소름 끼치게 들리지만 죽은 자에 대한 메리나 사람들의 존경심을 담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풍습과 풍습은 서로 다릅니다. 같은 나라라도 지역적 차이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며 일부 풍습과 풍습은 점차 사라져갑니다. 우리는 다양한 나라의 훌륭한 전통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이제 그러한 나쁜 습관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동굴 입구는 해저 깊이 37m인데 동굴 내부에는 2만 년 전의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넓고 깊은 바다 밑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입구가 해저 37m에 위치한 동굴에는 2만 년 전의 벽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발견은 사람들 사이에 끝없는 생각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원시인들은 어떻게 이 벽화를 완성했을까? 이 고대의 신비한 벽화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치 시공간을 여행하며 먼 시대의 지혜와 창의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2만 년 전 첨단 기술과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원시인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수심 37m의 해저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당시 원시인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다이빙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장기간의 적응과 훈련을 거친 후에는 독특한 기술과 용기로 심해에 잠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간단한 호흡 장치를 만들기 위해 천연 재료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수중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별한 숨참기 기술을 개발하여 동굴의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에는 지질학적, 환경적 조건이 오늘날과 매우 달랐다는 견해도 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해수면이 훨씬 낮았기 때문에 동굴이 당시 해저에 비해 그렇게 깊지 않고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원시인들이 그 당시 동굴에 들어와 이러한 귀중한 예술적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화하면서 동굴은 점차 깊은 해저로 가라앉았습니다. 또 다른 추측은 원시인들이 자연의 힘과 현상에 의존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특정 시간에 물의 깊이를 낮추어 동굴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조수의 변화를 이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짧은 기회를 포착하고 동굴에서 예술적 재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설명도 현재의 지식과 추측에 기초한 시도일 뿐입니다. 이 고대 벽화 뒤에 숨은 진실은 결코 완전히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독특한 매력으로 인해 인류 역사에 대한 탐구와 경외심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 숨겨져 있는 신비한 동굴 벽화는 예술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기원과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끈기치에 창의성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벽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사고는 우리가 인류 진화와 문화적 유산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를 추구하는 길로 전진하고 이 신비한 현상 뒤에 있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독창적인 특별한 부족입니다. 남자들은 모두 8개의 복근을 갖고 있으며 맨손으로 고기를 찢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번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은 너무나 강하라고 모두가 온 세상을 걱정할 시간조차 없는 것처럼 각자의 사소한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ICHUAN, TIANJIA에서 부른 우울한 노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광대함을 깨닫게 해준다. 수천 년 동안 세계는 장소 간 의사소통이 극도로 제한되어 폐쇄된 상황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미국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인도에 도착했다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정보 교류가 빈번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현장을 엿볼 수 있다. 첫째, 중요한 정보 교환 기능을 수행하는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국가 간 무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국내 여행을 했으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점차 해외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면 완전히 다른 문화적 관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말했듯이 수천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수천 마일을 여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아프리카의 신비한 부족인 쿠솔 KUSOL을 소개하겠습니다. 쿠솔은 강한 종족이다. 남자들의 몸에는 8개의 탄탄한 복부 근육이 새겨져 있다. 이는 체육관에서 운동한 결과가 아니라 야생에서 맹수들과 싸운 결과이다. 이 원시 부족에서는 생존을 위해 현대 공산품이 도움이 전혀 없으며 모두가 최고의 야생 생존 전문가입니다. 쿠솔은 아직 농경시대에 진입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실업시대에 갇혀 식량을 얻기 위해 야생에서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 부족은 원시생활의 고난과 강인한 체격을 보여줍니다. 쿠솔에서는 여성도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혹한 생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그들은 또한 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채집, 요리 등이 일뿐만 아니라 출산의 독특한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현대 병원이 번거로운 분만실 운영에 비해 쿠솔 여성들은 출산할 때 대나무 장대를 잡고 살짝 쪼그려 앉는 독특한 자세로 출산을 마무리한다. 동시에 그들은 산후휴식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며칠 후에 바쁜 생활로 돌아갑니다. 구솔 풍습에 따르면 여성은 불혼을 피하기 위해 출산 후 7일 이내에 남편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은 이러한 원시 부족을 돕는 방법에 대한 사회의 두 가지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한쪽은 현대산업 문명을 통해 자신들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자신들이 고유한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들 부족의 삶에 개입해야 할지 아니면 그들이 독특한 문화를 존중하고 인류 문화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촉발시켰습니다. 늙으면 3가지 일을 줄이고 1가지 일을 더 먹어라. 55세에는 더 젊어 보이고 아줌마라는 호칭을 거부할 수 있다. 1. 오랫동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요즘에는 운동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집에서든 밖에서든 움직이고 싶지 않은 것은 중년층의 공통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있는 것은 척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가 들수록 허리 디스크나 기타 척추 질환으로 인해 고통을 받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뼈 건강 문제가 더 높습니다. 사람이 늙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늙어 보이는 걷기 자세 때문이므로 뼈 건강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바로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산책을 하여 음식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를 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흡연 습관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많은 여자친구가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다면 오랫동안 흡연에 노출되면 쉽게 간접 흡연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피부와 신체 기관도 쉽게 손상됩니다. 담배에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및 기타 발암성이 높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알코올은 간에 대한 해독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간, 둘 다 여성의 피부 건강에 매우 비효적입니다. 3. 늦게까지 깨어있는 횟수를 줄입니다. 늦게 자는 것도 피부에 가장 해로운 것 중 하나입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활력이 예전만큼 좋지 않습니다. 간과 피부에 큰 손상을 초래합니다. 일과 휴식 시간은 체내 내분비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호르몬 분비가 불균형해지면 피부 트러블이 쉽게 발생합니다. 4. 팥, 보리, 고르곤차를 더 많이 섭취하세요. 팥에는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년층의 체내 단백질 보충에 매우 적합하며 둘째, 보리는 수분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진 모발과 무거운 수분을 개선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고르곤 씨앗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라겐이 풍부해 여성의 피부를 개선하고 탄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 세 가지 재료를 함께 먹으면 여성의 해독과 피부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먹다. 물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노화의 문제에서 벗어나 젊고 젊어 보이는 몸매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은 평생 4명의 아내를 거뒀는데 왜 세 번째 부인을 가장 좋아하는가? 1994년 김정일은 아버지로부터 북한의 최고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 김일성이 개척한 길에서는 순탄한 항해를 이어갔지만 그의 공적 경력은 순조로웠다. 우여곡절이 가득했다. 그는 일생 동안 4명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그의 첫 아내인 홍익원은 원래 김일성의 도움으로 진나라와 진나라의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랑에 빠졌고 무자비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 결혼은 부부가 헤어지기 전까지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더욱 고된 일이었다. 두 번째 부인인 성일이는 당시 영화배우였을 뿐만 아니라 유부녀였으며 심지어 아이도 낳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일성은 두 사람의 결합을 명백히 반대했고 성일이는 두 사람의 결합을 명백히 반대했다. 그래서 마침내 떠났습니다. 그는 결국 모스크바로 망명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 고영희는 결혼 당시 고작 23세의 김정은과 김정철을 낳았지만 결국 그녀의 미모는 불행했다. 영희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네 번째 부인 진옥도 이때 이미 김정일이 청문회를 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이 4명의 아내 중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세 번째 부인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왜 세 번째 부인 고잉이를 가장 사랑하는가? 어떤 증거가 있나요? 잘 태어난. 고영희는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완벽한 부인이었다. 그녀의 증조부와 다른 세대는 북한 사회에서 유명 인사였다. 그녀의 아버지 고태문 씨는 일본 제주도에서 태어나 한때 김일성을 위해 유도를 선보였던 일본의 유명한 유도 사범이었다. 가족이 북한으로 이주한 후 그녀의 아버지 고타이온코 타이웨는 북한 유도의 창시자였으며 고잉히코 YINGHUI도 일본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험과 품질 모두 우수한 여성입니다. 눈 내리는 밤의 고백. 1971년 김일성은 부자와 귀족을 대상으로 연회를 열었는데 그 연회에는 18세의 고영희가 아버지 고타이문과 함께 초대되었다. 30대 정일은 18세 고영희에게 첫눈에 반했다. 전성기 고영희도 우아한 김정일에게 은밀한 사랑을 품고 있다. 고잉이는 자서전 유도 애국자에서 그의 김정일이 자신에게 고백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김정일과의 사랑 이야기를 여성들 특유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방식으로 회상했다.
1973년 1월 28일.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시침이 저녁 11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야? 하고 문을 열자 깜짝 놀랐다. 사랑하는 김종이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일본 장군이 눈바람 속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한 김정일의 셰프인 일본인 셰프 후지모토 겐지는 김정일이 고영희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며 고영희가 매우 털털하고 쾌활하고 친근해 보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내심. 김정일은 고영희에 대해 큰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는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가거나 도쿄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는 것을 허락했다. 폐쇄된 북한의 특집 중 특별하다. 김정일이 북한을 순방할 때 고영희가 늘 그와 함께했다. 죽음 이후의 애도. 2012년 6월 30일 북한 관리들은 김정은의 어머니 고잉이를 찬양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이 영화에는 고잉이와 그녀의 남편 김정일이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화의 제목은 약 1시간 정도이며 제목은 고영희에서 고영희와 김정일이 함께 군사시설과 공장을 시찰하는 장면이다. 김정일을 찬양하는 시를 읊은 김정일은 장군님이 가장 어려울 때에도 나는 언제나 장군님 곁에 서서 그 모든 일을 함께 해주셨다고 말했다. 영화 마지막에 김정일은 고영희를 자신의 아내라고 부른다. 고영희는 2004년 5월 24일 유방암 치료를 위해 파리로 떠났다. 치료 중 사망. 그는 52세였습니다. 묘지는 평양 대성산 근처 호수 근처에 위치해 있다.